이건 말도 안 돼. 절대 불가능해. 캐나다에서 20년간 세계 최고급 스파를 평가해온 전문가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한 말입니다. 17,000원. 단돈 17,000원으로 24시간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죠. 그런데 그가 바닥에 손을 댄 그 순간 모든 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백 년 된 한국의 비밀이 그의 20년 경력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거든요. 도대체 그 바닥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 저희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20만원짜리 스파가 절대 따라할 수 없던 온돌의 힘 시작합니다.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도시 정책을 분석하는 일을 해왔죠. 제 업무는 간단합니다. 세계 각국의 관광 인프라를 방문해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투자 대비 효율, 에너지 비용, 운영 수명. 저는 숫자로 도시의 가치를 판단해왔습니다. 한국에 온 건 우연이었어요. 동료가 보내온 자료에 이상한 시설이 있었거든요. 24시간 운영되는 대중 목욕탕, 사우나와 휴게실, 식당까지 갖추고 있는데 이용료가 17,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캐나다 돈으로 22달러 정도죠. 저는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북미의 스파 하루 이용권이 평균 80달러에서 150달러 사이입니다. 유럽도 비슷해요. 그런데 한국은 그 10분의 1 가격으로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제가 보기엔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억지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품질이 형편없거나. 동료들에게 물었죠.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모델이냐고. 한 명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마 관광객용 미끼 상품일 거라고요. 싸게 끌어들이고 내부에서 추가 비용을 받는 구조일 거라고. 저도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더 찾아보니 이상했어요. 이 시설들이 수십 년째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망하지도 않고 확장도 하면서요. 프랜차이즈 체인도 있더군요. 뭔가 제 계산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보기로 했죠. 인천공항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대형 찜질방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카운터 직원이 17,000원을 받더군요. 추가 비용은 없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토요일 오후였는데 휴게실은 거의 가득 차 있었죠. 할머니, 할아버지, 젊은 커플,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들. 다들 바닥에 누워있거나 기대 쉬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싼 가격의 시설이라면 사람들이 빨리 나가야 회전율이 높아지는데 여기는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머물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죠. 노인 한 분은 베개를 베고 완전히 잠들어 계셨어요. 직원도 깨우지 않더군요.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뭔가 기록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이 공간은 제가 알던 경제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지속 불가능해 보이는데 지속되고 있고 저품질처럼 보이는데 사람들은 만족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이런 가격으로 이 시설을 유지하는 걸까? 그리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오래 머무는 걸까? 답을 찾으려면 제가 직접 경험해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죠. 처음엔 의자를 찾았습니다. 제가 알던 휴게 공간에는 항상 의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사람들 대부분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노인도 심지어 양복 입은 직장인까지요. 이게 정상인가 싶었죠. 서구에서 바닥에 눕는 건 비위생적이거나 품위 없는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할머니 한 분은 손자로 보이는 아이 옆에서 편하게 주무시고 계셨고 커플은 나란히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기가 꺼려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더러울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수백 명이 들어눕는 곳인데 얼마나 청결하겠어요.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바닥이 깨끗했습니다. 물기도 없고 먼지도 보이지 않았죠. 망설이다가 저도 조심스럽게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감각이 왔어요. 따뜻했습니다.
미지근한 정도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 계속 손바닥으로 데워주는 것 같은 온기였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바닥 전체를 바닥에 댔습니다. 열은 균일했어요. 한쪽이 뜨겁거나 차갑지 않았죠. 이건 전기 매트 같은 단순한 발열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원리가 작동하고 있었어요. 천천히 바닥에 앉았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로 전해지는 온기가 편안했어요. 등을 벽에 기대자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죠. 저는 분명 이 공간을 평가하러 온 관찰자였는데 몸은 이미 이완되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다시 봤어요. 사람들 표정이 평화로웠습니다. 아무도 초조해하지 않았고 다음 일정을 서두르지도 않았죠. 할아버지 한 분은 신문을 읽고 계셨고 엄마는 아기를 바닥에 눕혀놓고 기저귀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닥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청결도, 온도도, 안전도. 수십 년간 이곳에서 잠자고 쉬면서 쌓인 신뢰였죠. 이건 단순한 난방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에어컨은 보였지만 히터는 보이지 않았어요. 소음도 없었죠. 북미 스파라면 난방 소음이 시끄러웠을 텐데 여기는 고요했습니다. 열이 공기를 타고 퍼지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직접 전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무릎을 바닥에 대고 손으로 여러 곳을 짚어봤어요. 모든 지점이 똑같이 따뜻했습니다. 창가 쪽도 벽 근처도 가운데도. 전기 히터로는 이렇게 균일한 열 분포를 만들 수 없죠. 그때 옆에 있던 한국인 남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온돌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그는 영어가 서툴렀고 저는 한국어를 몰랐지만 그가 바닥을 두드리며 웃는 모습에서 이게 자랑스러운 기술이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곳은 공기가 아니라 몸을 데운다. 이 문장이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지 그때는 몰랐죠. 저는 2시간 동안 그 바닥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엔 관찰하려 했지만 몸이 먼저 항복했어요. 등과 허리로 전해지는 온기가 너무 편안했거든요. 그러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캐나다에서 겨울에 스파를 가면 항상 시끄러웠어요. 히터가 돌아가는 소리, 환기구에서 나오는 바람 소리. 그 소음 속에서 사람들은 휴식을 취한다고 했죠. 저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달랐어요. 고요했습니다. 사람들 말소리만 작게 들렸고 기계 소음은 전혀 없었죠. 열은 조용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어요. 저는 일어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난방비가 얼마나 나오냐고요. 직원은 웃으면서 생각보다 적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죠. 24시간 운영하는데 난방비가 적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안 됐어요. 북미나 유럽의 대형 스파는 겨울철 난방비가 운영비의 30%를 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름에는 이익을 내지만 겨울에는 손해를 봐요. 그런데 이곳은 겨울에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꺼내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간 크기, 이용객 수, 온도 유지. 어떻게 계산해도 수지가 맞지 않았어요. 분명 뭔가 제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틀린 전제로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구의 난방은 공간 전체를 데웁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구석구석 모든 공기를요.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하지만 온돌은 달랐어요. 바닥만 데우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닿는 곳만요. 천장의 공기는 차가워도 상관없었죠. 사람들은 바닥에 누워 있으니까요. 필요 없는 곳을 데우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사람들은 더 오래 머물게 되고 시설은 지속 가능해졌죠. 제가 20년간 배워온 도시 설계의 상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바닥을 만졌습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왜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아니, 생각했어도 실행하지 못했을 겁니다. 서구 건축은 의자 문화니까요. 문화가 기술을 만들고 기술이 경제를 바꿨습니다. 한국은 수백 년 전부터 바닥에 앉아 생활했고 그래서 바닥을 데우는 기술을 발전시켰어요. 그 기술이 21세기에도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우리는 공기를 데우고 있었다. 한국은 사람을 데우고 있었다. 이 문장을 쓰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인정해야 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요. 17,000원의 찜질방이 제가 평가해온 고급 스파보다 더 똑똑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동료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본 걸 설명해야 했거든요. 화면 너머 3명의 얼굴이 보였어요. 모두 제 설명을 듣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가 먼저 말했죠. 마이클, 자네 피곤한 거 아닌가? 17,000원으로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고. 그건 보조금 없이는 불가능해. 사라도 거들었습니다. 품질을 희생한 결과일 거라고요. 저는 반박했어요. 품질이 낮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었다고. 그러자 존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분석이 다 틀렸다는 건가? 20년간 쌓아온 데이터가 거짓말이라는 거야?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 눈으로 본 건 부정할 수 없었죠. 통화를 끊고 나니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그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문제점을 찾아야 했어요. 이 시스템이 완벽할 리 없으니까요. 3시간 동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휴게실, 식당, 사우나, 수면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은 편안해 보였어요.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도 서두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북미 스파를 생각해 봤습니다. 입장료가 $100를 넘고 2시간 안에 나가야 하는 곳들. 사람들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서비스를 받느라 바빴어요. 진정한 휴식이 아니라 스케줄을 소화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직원들도 지쳐 있었죠. 한 명당 하루에 10명 이상을 상대해야 했고 회전율을 높이라는 압박이 심했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금방 번아웃되고 남은 사람들은 대충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달랐어요. 직원들이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손님을 쫓아내지 않으니 갈등이 적었고 바닥 난방이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니 추가 서비스 요구도 적었죠. 저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냉면 8,000원, 김밥 4,000원. 비싸지 않았어요. 주문해서 먹어봤죠. 맛도 괜찮았습니다. 이곳은 음식으로 폭리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서구식 스파는 모든 걸 비싸게 만들어서 이익을 냅니다. 높은 입장료, 비싼 추가 서비스, 짧은 이용시간. 그게 지속 가능한 모델이라고 배웠죠. 하지만 한국식은 반대였습니다. 입장료를 낮추고 오래 머물게 하고 기본을 충실하게 제공했어요. 그런데도 운영이 됐습니다. 온돌이라는 핵심 기술 덕분이었죠. 저는 그때 안내판을 봤습니다. 세신 서비스 2만 원, 일종의 한국식 데밀이 서비스인 거죠. 추가 비용이었지만 강제가 아니었어요. 원하는 사람만 받으면 되는 서비스였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어요. 타인의 손에 몸을 맡긴다는 게 불편했고 수세미로 몸을 문지른다는 게 야만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려면 경험해야 했습니다. 저는 예약을 했습니다. 세신실 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안에서 나오는 사람들 표정이 이상했거든요. 피곤해 보이면서도 시원해 보였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타일 바닥이 보였어요. 역시 따뜻했습니다. 온돌이 여기까지 깔려 있었던 거죠. 세신사 아저씨가 웃으며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그곳도 따뜻했어요. 저는 누웠습니다. 처음 10분은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몸을 데우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따뜻한 침대에 누워 있으니 긴장이 조금 풀렸죠.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곧 낯선 사람이 제 몸을 문지를 거니까요. 세신사가 수세미 같은 타올을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세신 수건, 때 수건을 들었습니다. 거칠어 보였어요. 저는 몸이 움츠러들었죠. 그런데 첫 터치가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세신사는 제 어깨부터 시작했어요. 천천히 리듬감 있게 움직였죠. 수세미 타올이 피부를 지나갈 때마다 이상한 감각이 왔습니다. 아프지 않았어요. 거칠지만 정확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일을 해온 사람의 손길 같았죠. 각질이 떨어져 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등으로 넘어갔을 때 저는 긴장을 완전히 풀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았거든요. 단순히 때를 미는 게 아니었어요. 몸의 순환을 돕고 있었습니다. 허벅지를 문질렀을 때 약간 아팠습니다. 그러자 새신사가 힘을 줄였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제 반응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기계적인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숙련된 기술자의 손길이었어요. 20분쯤 지났을 때 깨달았습니다. 이 서비스가 가능한 건 온돌 덕분이라는 걸요. 몸이 충분히 데워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차가운 몸에 수세미를 대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온돌 위에서 1시간을 보낸 제 몸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공이 열려 있었고 피부가 부드러워져 있었죠. 새신사의 기술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상태였어요. 저는 그때 한 외신 기자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찜질방에서는 두려움과 사랑을 동시에 받는다.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더군요. 수세미 타올은 두려움이고 새신사의 손길은 사랑이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세신이 끝났습니다. 저는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피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깨끗했죠. 20년은 젊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새신사가 웃으며 물을 건넸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손님을 받으러 갔습니다. 조용하고 담담했어요. 저는 다시 휴게실로 나왔습니다. 온돌 바닥에 앉았어요. 몸이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 시스템은 혼자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온돌과 세신, 휴식과 노동, 기술과 사람.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새신사의 손길, 온돌의 온기, 그리고 제가 20년간 믿어왔던 모든 이론들. 뭔가 큰 걸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캐나다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한국식 스크럽이라는 이름으로요. 고급 스파에서 1회에 $150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어요. 이유를 알았습니다. 새신사들이 버티지 못했거든요. 차가운 방에서 차가운 침대에 누운 손님을 상대해야 했어요. 손님들은 추워서 긴장했고 새신사는 더 세게 문질러야 했죠. 하루 5명만 해도 손목이 아팠다고 합니다. 손님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피부가 데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세미를 대니 아팠던 거죠. 클레임이 쌓였고 직원은 계속 바뀌었고 서비스는 엉망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한국식 서비스는 북미에 안 맞는다고요. 문화가 다르고 체질이 다르다고. 그게 제 결론이었죠. 하지만 그건 핑계였습니다. 진짜 문제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온돌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그거 하나. 바닥을 데우지 않았던 거죠. 손님의 몸을 충분히 준비시키지 않고 서비스만 따라 하려 했던 겁니다. 결과가 나올 리 없었어요. 한국 찜질방에서는 새신사가 힘들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10명을 넘게 상대해도 말이죠. 손님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온돌 위에서 1~2시간을 보낸 몸은 부드러웠습니다. 새신사는 억지로 힘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적당한 압력으로도 각질이 떨어져 나갔죠. 리듬을 탈 수 있었고 호흡을 맞췄습니다. 노동이 기술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 서비스가 값싼 이유가 노동 가치를 낮췄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온돌이라는 환경이 새신사의 일을 덜어주고 있었습니다. 서구는 사람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차가운 공간에서 준비 안 된 손님을 상대하라고 하죠. 그러니 직원이 빨리 지치고 품질이 떨어지고 임금을 높여야 하고 결국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한국은 구조가 사람을 받쳐주고 있었어요. 온돌이 손님을 데우고 새신사는 기술을 발휘하고 손님은 만족하고 가격은 낮게 유지됐습니다. 효율의 진짜 의미였죠.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줄을 적었어요. 효율은 사람을 쥐어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다. 이 문장이 제 20년 경력을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17,000원짜리 찜질방은 제가 평가해온 모든 고급 시설보다 더 인간적이었습니다. 더 지속 가능했고 더 똑똑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온돌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자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한국식 찜질방을 시도한 사례들을 찾아봤어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교민이 운영하는 곳도 있었고 현지인이 시작한 곳도 있었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5년을 못 버텼어요. 몇 곳은 여전히 운영 중이었지만 이용객은 거의 한국인뿐이었습니다. 현지인들은 호기심으로 왔다가 재방문하지 않았어요. 저는 시드니에 있는 한 찜질방 사장님과 통화했습니다. 그분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온도를 깔고 싶었지만 비용이 너무 들었다고요. 결국 전기 난방으로 바닥을 데웠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실망스러웠죠. 전기 난방은 온돌만큼 균일하지 않았어요. 어떤 곳은 뜨겁고 어떤 곳은 미지근했습니다. 손님들은 계속 자리를 옮겼고 불평했어요. 전기세는 천정부지로 올랐고요. 세신 서비스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몸이 충분히 데워지지 않으니까 아파했고 세신사들도 금방 지쳤어요. 결국 세신 서비스를 없애고 일반 사우나로 전환했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제대로 된 온도를 설치하지 않았냐고요. 그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기술자를 찾을 수 없었대요. 한국에서 부르자니 비자 문제가 있었고 현지 시공사들은 온도를 이해하지 못했답니다. 설계도를 보여줘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왜 바닥에 파이프를 깔아야 하는지, 왜 돌을 깔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전기 매트 깔면 되지 않느냐고 했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설비가 아니라는 걸요. 수백 년간 축적된 노하우였습니다. 열을 저장하는 법, 고르게 퍼뜨리는 법, 오래 유지하는 법. 그 모든 게 기술이었어요. 서구 건축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공기를 데우는 것만 알았죠. 바닥을 열원으로 삼는다는 발상 자체가 낯설었어요. 의자에 앉아 생활하니까 바닥은 그냥 딛고 서는 곳이었습니다. 문화가 기술을 만들고 기술이 다시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바닥에 앉아 살면서 바닥을 데우는 기술을 발전시켰어요. 그 기술은 생활에 스며들었고 찜질방으로 진화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걸 복제하려면 기술만으로는 안 됐어요. 그 기술이 탄생한 문화까지 이해해야 했죠. 왜 사람들이 바닥에 눕는지, 왜 오래 머무는지, 왜 함께 쉬는지. 저는 앞에서 적었던 메모를 다시 봤습니다. 이곳은 공기가 아니라 몸을 데운다. 이 단순한 차이가 모든 걸 만들어냈던 겁니다. 사고방식의 차이였고 문화의 차이였고 철학의 차이였어요. 그래서 복제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한국 찜질방의 비밀은 온돌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술을 낳은 문화, 그 문화를 받쳐주는 사고방식, 그 모든 것이었죠. 저는 드디어 이해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밴쿠버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한 첫날 동료들이 물었어요. 한국 출장은 어땠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결국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요. 우리가 20년간 믿어온 모델이 완벽하지 않다고. 17,000원짜리 찜질방이 우리 150달러짜리 스파보다 더 똑똑하다고 했죠.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임스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라는 대놓고 말했죠. 마이클, 당신 피곤한 것 같으니 휴가를 더 쓰는 게 어때요? 저는 웃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가 났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했습니다. 그들도 과거의 저와 같았으니까요. 보지 않았으니 믿지 못하는 거죠.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보고서가 아니라 제 개인 기록이었어요. 언젠가 누군가는 이걸 읽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틀린 곳을 보고 있었다. 도시의 가치는 화려한 외관이 아니라 사람이 머무는 바닥에 있다. 한국은 수백 년 전부터 그걸 알고 있었다. 다음 줄을 적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효율의 진짜 의미는 사람을 쥐어짜는 게 아니라
구조가 사람을 받쳐주는 것이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그 철학의 구현이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온돌이 어떻게 에너지를 아끼고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만드는지 숫자로 증명할 수 없는 가치들을 말로 풀어냈죠. 일주일 동안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50페이지가 넘었어요. 제 경력에서 가장 긴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개인적인 보고서이기도 했죠. 저는 이걸 동료들에게 돌렸습니다.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대부분 읽지 않았어요. 한 명만, 막내 직원 한 명만이 말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요. 저는 그 친구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온돌 찜질방을 저가 상품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이건 한국이 오랫동안 축적해온 해답이에요. 에너지, 공동체, 노동을 하나로 묶어낸 결과입니다. 서구는 모든 걸 눈에 띄게 만듭니다. 높은 건물, 화려한 인테리어, 비싼 가격표. 그게 가치의 증거라고 믿죠. 그러나 한국은 바닥에 답을 숨겨뒀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요. 제 보고서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눈에 띄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눕는 바닥에 있다. 그 바닥 위에서 나는 한국을 다시 보았다. 저는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갈 겁니다. 그때는 관찰자가 아니라 배우는 사람으로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휴식 공간이 한국에 있다고. 17,000원의 바닥 위에 있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번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